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주 지역에서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 계룡대에서도 군 관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은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대다수가 바로 신천지 교회 관련자인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1명 나옴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3위의 국가가 됐다는 오명까지 안게 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며 중국을 지켜세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끝까지 중국 눈치를 봐야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심상치 않은 뉴스 속보 저희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줍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관련된 뉴스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충남 계룡대의 식당 수차례 다녀간 공군 중위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났고요. 서울 은평구에서도 1명이 나왔고요. 광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이 비상인데 경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뉴스 속보와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심층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레드 얼럿입니다. 적색 신호입니다. 코로나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코로나19 확진이 가장 많이 된 나라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신천지라는 단체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이 집단 감염,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신천지라는 단체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신천지의 활동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라 이런 명까지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제주 해군 병사도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해군 병사 대구에 왔다가 다시 제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에 머무는 동안 감염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사망자도 나왔어요. 조선일보인데 바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성지로 불리는 청도가 슈퍼 전파지인가 질병관리본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나왔고 슈퍼 전파자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31번 환자도 이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도라는 곳은 신천지의 사실상 교주격인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신도들이 주말마다 관광버스로 이 청도를 방문했다. 31번 확진자도 이 청도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청도가 비상입니다. 신천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취재 하나를 했습니다. 신천지 본부의 입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암암리에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고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내외께서 기생충 팀과 짜파구리 오찬을 가져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꼭 짜파구리 오찬을 가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화기애애하게 했어야 하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오늘 집중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좌충추돌이다 라면서 추 법무부 장관을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되레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으로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기사와 제목까지 오늘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글에 따르면 추 법무부 장관이 설익은 정책,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빚고 있다. 이게 정권 비호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오늘 경향신문의 이 기사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말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친여 방송인으로 분류된 김어준 씨의 화면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면 기사도 하나 보시죠.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의붓 아들 살해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명백히 유죄를 판단을 했지만 의붓 아들의 사망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아버지의 다리가 아들을 누른 것 아니냐 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지만 5살 아이가 아버지의 다리에 질식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문적인 의견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저희 도직구쇼 전담 바이러스 전공의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의 천재 국회의원 출신 고승갑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똑소리 나는 도직구쇼의 전직 앵커 출신 장희영 한양대 교수님과 또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창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약고, 대구 경북이 비상.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그럼 대구, 경북, 경남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지역이 상당한 화약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추미애식. 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추미애 스타일. 이 스타일이 건건이 논란이라는 거죠. 이번엔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도 논란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파열음입니다. 파열음. 이 정치권과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죠. 자,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진의 도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뉴스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름하여 신천지 쇼크, 신천지 쇼크. 질병관리본부도 이른바 신천지 쇼크를 받았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분들과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신천지 쇼크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막 들어온 뉴스 속보들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공군 군수사 소속의 공군 중위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의 중위는 계룡대 인근의 식당을 수차례 이용했다. 계룡대는 충남에 있는 계룡대, 그리고 군 간부들과 군 주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대 인근 식당을 드나든 수많은 우리 군 관계자들까지 코로나19 확진의 위험성에 지금 놓이게 됐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평에서도, 서울시 은평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이송 요원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시지만 청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도 집단 감염이 된 사례도 나왔는데 지금 은평 성모병원의 이송 요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거고요. 광주에서도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 신천지 대구교회를 광주에서 대구까지 다녀온 뒤에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을 저희 기자들이 현재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3명이 나왔는데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다녀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경남에서도, 대구 경북에 이어서 경남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경남 확진자도 경남에서 대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 경남, 경북, 포항, 이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한 가지 걱정된 건 신천지 교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이 넘는다는데 그중에 수백 명이 현재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질병본부가 수백 명의 신천지 대구교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리무중 깜깜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신종 코로나 확진 속보를 당분간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러스를 연구하신 김정기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아마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도 계속해서 뉴스 속보가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 김 교수님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경남, 광주, 제주, 포항, 충남, 확진세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역은 일종의 댐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미 이 댐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 방역의 댐은 원래는 작은 구멍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9번 확진자나 아니면 더 거슬러 가면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방역망 밖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연결고리를 잘 못 찾았던 그 부분인데, 그 작은 구멍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다 이번에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게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원래 방역 당국은 한 발짝 앞에 나가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한두 발자국 뒤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댐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물이 대거로 흘러내려가서 그 다음 댐이 이걸 버텨낼 수 있는지,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 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실제로 현재 위기 단계가 경계로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저는 심각 단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 2차 댐 붕괴나 3차 댐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각 단계로 전환하는 거에 고민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섞여 있고,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게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작은 거를 관가를 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방향 전환을 하고 미리 대처하는 게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70명 이상의 확진자잖아요. 근데 경북 지역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가 딱 떨어지게 카운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총은 몇 명이다 라는 숫자를 지금 이 시간 오늘 오전 확정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00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선에서 말씀을 드리되, 정확하게 100 몇 명인지, 앞으로 100 몇 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생충과는 다른 건데, 김재인 교수님, 바이러스가 마치 무슨 숙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에서 딱 찍어놓고 대구, 포항, 광주 보세요. 여기서 왔다 간 경북, 경남, 제주까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양새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뭐 숙주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똑같습니까? 숙주를 필요로 합니까? 네,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살아남는 게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숙주에 의해서 옮겨가거나 아니면 매개체에 의해서 옮겨가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을 최적의 숙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본능적으로? 그렇죠. 현명한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숙주 내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화하는 게 현명한 바이러스고요. 지금 그 숙주가 사람이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 이제 지금 박쥐에서 유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쥐를 숙주로 잡았다가 중간에는 모르고 지금 사람을 숙주로
삼았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점차 확산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숙주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양상인 건데 상당히 무서운데요. 지금 들어온 이 공군 중위와 관련된 동선도 지금 뉴스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공군 중위가 감자탕집을 갔고 계룡대 식당도 갔고 그리고 매우 유명한 김밥 체인에서 밀접 접촉자가 지금 다수 발생한 것으로 현재 들어와 있고요. 중국집도 갔고요. 특히 저는 걱정되는 게 김 교수님, 이 네. 김밥 체인점 같은 경우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김밥 체인점에서 다수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곳 사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장도 해가고 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 못 드시는 분들이 줄 서서 식사도 하고 포장도 해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밀집된 곳,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들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바이러스에게 입장에서는 이곳이 본인의 숙주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크겠군요. 그렇죠. 되게 김밥 전문점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지 않고 약간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포장을 주로 해가는 데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지금 주인분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김밥을 마시는 종업원이 감염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종업원이 많은 김밥에도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김밥을 먹으면 감염이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감염이 됩니다. 상당한 비상입니다. 그 김밥집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청도 대남병원 화약고가 되나?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지난 15일 발열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에서 누락이 됐었고요. 나후로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을 했는데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숙주가 죽어도 바이러스는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현명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고 계속 전파를 일으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바이러스인데 공교롭게 본인이 이걸 잘 판단을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돌직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망 케이스가 안 나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특히 노인분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분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청도병원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지금 시신 4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에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된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계룡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룡대는 계룡산 밑에 있는 건데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다 같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에서 만약 전파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군이 마비되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박, 외출, 휴가 다 금지됐지만 애경사, 경조사는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군, 3군, 전군이 마비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망자 케이스 다시 한번 자세히 함께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게 같은 병동에서 14명도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본인의 숙주를 죽였지만 14명의 새로운 숙주를 찾아놨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간호사 5명도 집단 감염이 됐다. 의료진까지 집단 감염이 됐다. 정식병동에는 113명, 입원 환자가 101명, 입원 환자 직원 포함해서 600여 명이 초긴장, 추가 확산은 시간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고요. 615명이 총 격리가 돼 있는데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지표 환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의 사례하고의 연관성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초발 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진원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입니다. 신천지, 앞서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신천지라는 단체에 주목한 조간신문들의 기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천지 본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국 신천지 교회의 예배와 신도 모임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 문제가 터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밤늦게까지 몰래 계속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질문을 하는 저희 기자에게 신경질적인 답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를 직접 가봤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뒤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늦은 밤인데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도들이 모여 성경과 외국어 교육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교육학원을 받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좀 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큼지막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부쩍 경계하며 말을 아낍니다. 안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질문하지 마시라고요. 밤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6명.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도들의 만남을 전면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추가 확진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거짓 대응 매뉴얼을 놓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1번 환자가 나온 뒤 신도들에게 거짓 답변을 부추기는 내용인데, 교회 측은 본부 방침과 맞지 않다며 이 정보를 흘린 교인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를 잘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 중에 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걱정 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입니다. 이곳이 왜 신천지의 성지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슈퍼 전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 청도다. 경북 청도군 통강면 현리리 신천지 예수교 청도는 빛의 성지로 불린다 라는 얘기도 신천지 예수교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의 이 회원들이 약 15년 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청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봉사활동을 했고 31번 확진자도 이 청도를 오갔다는 겁니다. 이곳의 주민들은요, 매주 토요일 관광버스가 와서 신천지 신자들이 일대를 둘러보고 갔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다. 신천지 일부 신도들이 참석을 했고요. 31번 확진자도 이달 초에 청도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관계자는요, 31번 환자가 지난 2일 지인과 청도의 한 찜질방을 들른 후 대구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천지 성도들의 루트랑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경로가 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청도, 대구, 경북 일대 환자 급증의 진원지로서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모인 대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청도 지역도 슈퍼 전파지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교수님, 네. 슈퍼 전파지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아서 스타트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건데, 대구의 신천지 교회가 위험한 겁니까? 청도가 위험한 겁니까? 둘 다 위험한 겁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험한지 청도가 위험한지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고요. 이미 그거를 나눌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 1000여 명의 당시의 접촉자들, 신천지 교회 성도들, 그분 중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들이 한 160여 명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대구나 청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각지로 퍼져나갔다라고 보고요. 이미 퍼져나갔다? 예, 이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이거를 통제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기실에서 장희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서 화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화나는 게
지금도 전화를 해가지고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네, 그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재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강하게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예. 지금 빨리 소재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확산이 됐는지를 예. 파악을 해서 그 전체적인 범위에서 방역을 해야지 지금 대구, 청도 이렇게 딱 부분만 찍어서 해서는 이거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공권력 뒀다가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김정인 교수님의 말씀은.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의 신천지 교인이 이미 전국에 퍼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는 161명에 대해서 연락이 두절됐다며 사실상 깜깜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1명이 전국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국에 퍼진 교인들, 대구 신천지 161명 연락 두절,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001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705명은 증상이 없다라고만 답변을 했고 135명은 증상이 있다, 자가격리를 권고했다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는데 문제는 161명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161명이 우리 정부에 연락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기, 경남, 광주, 제주, 전국 곳곳으로 이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31번과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에서 왔던 대구 신천지 교인들은 과천 6명, 경북 83명, 경남 2명, 전북, 제주 각각 1명, 총 93명이 대구에서 31번과 같이 모임을 참석했다가 전국 각주로 현재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61명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두절됐다는 건데 저는 좀 답답한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161명 특정 종교 소속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본인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안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고 본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가격리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부에 자진 신고를 하지를 못할 망정 연락도 안 받고 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를 역순에 본다면요. 말하자면 2월 9일, 2월 16일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보다 앞서서 말하자면 1월 31일, 2일, 청주에서 장례식장에 갔던 사람들이 또 청도에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천지 교회의 높은 수준의 어떤 책임급 인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161명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천지 교회가 크게 성지로 생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청도, 과천, 예. 계룡산입니다. 국사봉. 그렇지만 계룡산에서 계룡대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예. 방금 과천에 6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 청도고요. 계시를 받은 것이 계룡산 국사봉이고요. 예. 이만희 교주가 처음 종교활동을 천막을 친 데가 과천입니다. 그래서 세 곳이 성지다. 예. 그래서 과천에 6명을 그냥 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도는 경북 지역이라서 간 게 아니고 예. 전국에 있는 핵심 신도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다. 장례식장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경기 김포에서 확진자 1명 나왔는데 이분도 대구를 방문한 뒤에 증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사봉에 가기 위해 성지에 가기 위해서 김밥집에 들릴 수도 있고 그게 계룡대에 있는 공군한테 전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뭐 2월 9일날 16일날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숙주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측면이고 그 청도의 의미는 전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경북. 그리고 청도라는 지역이 뭐냐 하면 부산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경남에 가까운 예.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북으로만 국한할 필요고 벌써 경남에 2명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경남 나왔잖아요. 꼭 부산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집중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신천지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 말하자면 청도에 봉사활동 가는 사람 일반 교인들도 못 간대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틀 동안 일요일 2번에 교회를 4번 갈 것 같으면 굉장히 높은 전도사, 권사 이상의 직급에 있는 사람일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1명이 굉장히 높은 등급의 교회 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좀 공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공권력을 동원하라는 건데 또 당에 계셨었잖아요.
고승덕 의원님. 네. 이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동원을 할 필요가 있고 왜 공권력 동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감염 경로를 이렇게 추적하는 가운데 그 어느 확진자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휴대폰 그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어느 호텔에 갔다 해가지고 뭐 그게 혹시 뭐 바람 핀 게 아니냐 약간 뭐 그런 의혹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161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집 전화라든가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는 지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확진자 경우에도 뭐 영장 청구해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예. 정부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렇게 그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법적으로. 네, 휴대폰 추적 같은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라도 좀 이렇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발생한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잠시 후에 저희 도시구청 생방송 도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 속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와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지금 취재 중에 있고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김정인 교수님 또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제목을 추미애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추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을 찾아서 이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법무부가 공개해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법무부 홈페이지에 김어준 씨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을 채워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직접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이건데 법무부 홈페이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크게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 동그랗게 김어준 씨의 사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추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했던 화면을 캡처를 해서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게재를 떡하니 한 건데 글쎄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예컨대 쉽게 말해서 예컨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김진인 기자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다 라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저지만 상당히 좀 어색하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이 있느냐는 거죠. 법무부 홈피에 김어준 씨가 추미애식 홍보 또 논란. 얼마 전에 세배 논란인데 세배 논란 2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장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 진영에 편향된 방송사 인터뷰를 홈피 메인에 올리는 건 오해 살 만한 일이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외교가에서는요. 현 정부의 친중 반미 성향이 드러났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장관이나 할 수 있는 실언을 추 법무부 장관이 저 라디오에 나와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요. 장차관이 외부에서 정책 홍보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홈피에 올라왔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렇게 특정 라디오의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심각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정말로 코로나19가 쏟아지던 그날 오전 추 법무부 장관은 그 방송에서 그분과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중국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칭찬받았다라는 내용을 자화자찬하면서 대한민국 코로나 괜찮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한 건데 그걸 또 법무부 메인에 올렸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요즘에는 이런 걸 이렇게 평론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저기에 누가 봐도 뭐 특정 매체, 뭐 사실은 뭐 공영방송이라면 그나마 뭐 색깔이 있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어떤 성향의 매체인지 아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어준 씨 방송 저도 예전에 즐겨 들었습니다. 어떤 이미지였었냐면 강자에 맞서 싸우는, 국민 편에서 싸우는, 뭔가 바른 소리를 하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지지를 했던 많은 분들이 특정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 거를 지지해서 들었던 사람들 많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요즘에는 다소 들을 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그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저 진행자 얼굴이 나왔다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건 차치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 발원지가 중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른 데서 다 지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중국 입장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우한 외에 다른 지역은 다 받아들이고 사실 아까 김정인 교수님이 장현 교수님이 화났다는 질문 받았다는 게 그 말이었어요. 뭐냐면 김정인 교수님이 그전부터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나중에 지역 감염이 많이 확산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좀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돌출구에서도 자주 하셨었어요. 바이러스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던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었고 저도 그 당시에 오히려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그쪽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중국 자체에서 문을 닫은 후베이성 그쪽만 입국금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좋은 기술로 잘 막아낸 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추범무 장관이 지금 갑자기 의료진들 의료 기술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초기 대응을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하는데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했다라는 건 국민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은 물론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했다는 저는 그런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건 그럼 지금은 그럼 정부 탓이라고 말을 할 겁니까? 왜 잘 됐을 때는 정부가 잘해서이고 이렇게 막 퍼졌을 때는 그러면 저희 정부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라도 나와야 앞뒤가 맞잖아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과거에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오해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조금 좋은 거는 의료진 칭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잘해 우리 정부가 잘했어. 이렇게 확 터지고 나니까 아무 얘기 없어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날 확진자 몇십 명 막 늘었던 날이에요.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표면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옆에 최창호 박사님이 심리학 전공하셨으니까 이게 이른바 세배 영상 논란 2탄쯤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홍보인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말이죠. 근데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또 오히려 역풍이 지금 불러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지금 토막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은 약간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밑에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교통방송 TBS는 사실 서울시 산하기구였다가 지금 출연재단으로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교통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치 편향적으로 됐다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요. 김어준 같은 경우도 저하고 딴지일보 전부터도 알긴 아는데 이따금 만나지만 들어보면 확실히 좌편향적으로 진보 쪽보다는 민주당 계열 쪽으로 엄청나게 그 편드는 사람들이 진행자가 다 돼 있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통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럼 거기에 나간 것을 일면 홈페이지에 올렸냐? 다른 거 행사에 갔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홍보할 수도 있죠. 근데 언론사 인터뷰 한 것을 올린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1월 3일 날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게 장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편파적인 방송에 나간 그것을 올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쪽의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그렇죠. 제발 추미애 장관님은 이 코로나 형국에서는 좀 조용히 저 물밑에 있어서
조용히 법 개혁에 대해서 좀 구상도 좀 하시고 검찰과의 관계도 설정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해야지 코로나에 대해서 뭐 대단히 잘한다고 저도 그런 얘기 코로나에 대해서는 물론 김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돼요. 예. 네. 이제 그 편향적이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또 나왔고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자주 인터뷰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건데 추 장관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지만 오늘 나오셨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관련 부처 장관이 중국한테 고마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중국한테 내가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 한국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봉쇄하고 이렇게 억압하느냐라고 중국한테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하는 게 장관으로서 더 옳은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우리 국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있고 경제 관계가 있고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순수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과 관련된 입국자들을 막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면 그건 이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왜 홈피에 김어준 씨의 얼굴을 이렇게 올렸을까? 이건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상당히 저는 지금 현대 여권 내에서 가장 정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1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어준 씨를 망설이지 않고 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김어준 씨의 영향이 보통 막강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거의 김어준 씨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앞으로 대권이랄지 서울시장 꿈꾸는 사람들이 김어준 씨의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TBS와 관련해서 지금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이 이제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원순 시장은 그대로 그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왜 여권의 인사들은 고민용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여권의 대변인들 중 유명한 어떠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주자들은 다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SNS에 다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김은준 씨와 같이 하고 있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좌쪽이나 진보 쪽 말고도 중도나 보수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일단 이기면 결과적으로 1대1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러한 지지보다는 어떤 친문이랄지 진보 진영의 확실한 지지를 얻고 가겠다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다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김원준 씨는 그걸 상당히 즐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본인이 어떤 열망이나 욕망이 없다고 하면 저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추후에 자신의 정치의 목적을 위한 디딤돌로 삼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 추 장관과 어쩌다 보니까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번 부산에 이어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총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15년 전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이건 좀 벗어요. 총장님, 평화를 풀어주세요. 평화를 전투하게 하고요. 너무 뛰었어. 언니는 항상
정의롭지 않으니까 이 자유한국당들이 망언 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님도 그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5.18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머니들은 그걸 여쭤보고 왔어.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총선 상황 짚어보죠. 이제 선거가 50다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목은 낙하산 경보라고 하나 봤습니다. 파이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구쇼에서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총선 알림은요. 민주당을 흔드는 낙하산주의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 뉴스 속보를 먼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아침 52명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6명, 100명을 어제 넘어섰는데 이제 200명에 근접했다는 뉴스 속보. 잠시 후에 코로나 전문가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기득권 현역 의원이 공정한 청년 신인의 도전을 이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역 금태섭 의원은 자산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가지신 분이시고 빵빵한 부자진에 지역에 도와주시는 여러 조직들 이런 사람들 있지만 저는 뒤늦게 경선에 참여해서 정말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호를 당신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객공천이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뭐 고민이 있다고 하지만 김남국 변호사 본인은 이곳에서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못하게 하는 건 B급 정치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인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김남국 변호사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봉주 전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경고를 했다라는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당이 김남국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해주면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의 반협박성 발언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지원 사격을 나섰는데 오늘도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김남국 변호사의 지원 사격을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굉장히 발언이 거셉니다. 중도뽕을 맞은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륙하고 난도질하고 있다. 몇 명의 입진보들이 험지로 가라는데 언론의 거짓, 가짜 프레임과 싸워야 하는 강서갑이야말로 진짜 험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남국은 조국소 검찰개혁을 외치며 함께 싸워온 누구보다 민주당의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민주당의 중도병에 빠진 의원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다. 경선이 두려워서 정봉주도 맞고 김남국 경선을 막는 꼼수를 지금 민주당이 부리고 있다라고 오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좀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지역도 잘 알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남국 변호사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영입 인사고 청년 인재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이 자꾸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요. 정봉주 의원도 당이 부적격하다 그러면 자숙해야 돼요. 자숙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속에서 자꾸 뭐 자기 이름도 끼워 넣고 하면서 자기 정치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당에서 오히려 정봉주 의원한테 경고를 하고 말하자면 뭐 징계를 내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나 조정해서 두 사람들이 말하자면 각기 역할 분담해서 김남국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 경선을 시키든 본인 스스로가 경선하겠다 그러니까 경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승덕 의원님, 당에서 계셨고 선거도 하셨으니까 뭔가 좀 입장이 바뀐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은 당 지도부 혹은 공관위원장, 당 대표가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무섭고 큰 소리치고 오히려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좀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이게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이 지역이 거꾸로 됐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은 컷오프 되는데 그 사람이 당을 협박하고 있고 거기에 나간다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오히려 당 지도부를 향해서 B급 정치하지 말라는 식의 뭔가 좀 바뀌었어요. 참 양쪽이 너무나 참 대비되는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혜영 이쪽 공관위원장 경우는 지금 그 문 적극 지층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문자 폭탄 맞고 지금 뭐 당하고 있는데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지금 적폐 공격을 받고 있다. 네. 근데 김남국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혈혈 단신으로 지금 도전하니까 험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국 촛불 외치면서 그 어떤 세력을 얻고 있거든요. 등에 업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혈혈 단신으로 험지에 도전한다는 말은 적어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입진보들이 지금 난도질하고 험지로 가라고 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입진보가 과연 누군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돌직구예요? 입진보가 네. 누구냐? 네. 입진보는 자기가 진보의 가치대로 살아오지 못한 그 입만 살아있는 진보가 입진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입진보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라든가 인생이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진보가 누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는 짓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이건 불공정했습니다. 입진보다? 네, 입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태섭 그 의원에게 어떻게 보면 입진보를 빙자해서 공격하는 이 부분은 과연 입진보가 누군가의 어떤 논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자, 입진보가 누구냐라는 물음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친문 지지층이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에게도 적폐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친문 지지층이 대통령에게 경제가 거지 같아요 라고 말했던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공격했고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천 위원과 원혜영 공관위원장에게도 지금 문자 폭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성 친문 지지층이 민주당 공천위원 19명 전원의 핸드폰 번호를 현재 공개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아시죠? 이분들 그것도 참 정보력이죠. 김남국을 사수해야 한다. 공천위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거죠. 예컨대 친문의 문자입니다. 김남국을 경선 안 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 문풀을 지키려면 금태섭이는 안 된다. 김남국 자르면 민주당 뽑지 않겠다. 친문 지지층 이런 문자 보내고 있고요. 원혜영 공천위원장, 사실은 공관위원장은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게 기존의 상식이었는데 어찌된 건지 여기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에게 2,000건 이상의 문자와 전화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컨대 원혜영 너는 적폐다. 뭐 지금 PR을 안 가립니다. 선거 망치려고 원혜영이 작정했냐? 당원 목소리는 뭐 X소리로 들리냐? 금태섭이는 낙선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기생충이다. 뭐 지금 유행하는 거 다 갖다 붙였어요. 민주당의 기생충이 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창원 박사님 지금 반찬가게 사태 이후 지금 2탄이에요. 원혜영 민주당 공관위원장에게 친문 지지층들의 이런 압박이 사실은 원혜영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이 웃고 넘어가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뉴스다. 그런데 웃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신경이 쓰인다라는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휴대폰에 문자가 2,000건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5선의 원혜영 지금 공천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에서 뼈가 크고 굳은 분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프라고 이제 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약자겠죠. 문파 그런 거는 좀 기분 나쁘니까 문프들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김남국은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예. 벌써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또 경선하겠다는 거 저도 뭐 맞아요. 그러나 공천심사위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공천을 자객 공천이다 아니면 공천이 거기에 맞는가 전체의 프레임 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남국이 변호사가 가서 경선을 해서 만약에 이기거나 지더라도 그게 민주당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를 판단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관위의 몫이다. 그게 몫이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압력을 주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협된 거고 뭐 적폐다 하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공천이 만약 안 됐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무엇을 밝힐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플랜 B, 정봉주 전 의원의 플랜 B. 그렇죠. 민주당을 압박했던 그게 뭘까도 궁금하다. 그게 이해찬 대표가 될지 양정철 연구소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요. 금태섭의 자객공천설 당 지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 지도부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곤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금태섭을 찍어서 자객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친문 지지자들이 김남국 변호사와 정봉준 전 의원 등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모습이 자객공천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뭐일까? 그건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 물론 총선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기에 청년 김남국이 와서 경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김남국은 전형적으로 조국 수호의 상징같이 됐잖아요. 상징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이제까지 조국 수호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 김남국 편을 들어줘야죠. 예. 그래서 경선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예. 경선시키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된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김남국을 타지로 착각하고 보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해왔던 거와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순히 총선만을 위해서 이거 표에 영향이 있다? 이거 자체 김남국이 있으면 총선에 불리해. 이것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잘못해왔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렇군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선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조국 수호와 관련해서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게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조국 수호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태섭 의원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면, 금태섭 의원은 뭐 저런 상태에서 그렇게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공격받고 문자 폭탄받고 적폐가 되는데 반성무스라고 하잖아요. 반성무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제가 볼 때는 던져라 이거예요. 어디다 던져요? 아니 총선 불출마가 됐건 던지면 제가 볼 때는 덜 클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다. 그래서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이 되면 그럼 민주당이 한번 뭐가 옳은지 이번 선거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사실은 조국수의 종집을 찍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원한 근데 그 한 포인트 될 말씀은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이의제기할게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말씀이 100%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구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국민들은 뭐예요? 던지면 안 된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잘 발전시키겠습니다가 사실은 국회의원의 업인데 그게 없고 지금 조국 수호냐 검찰개혁이냐 뭐 금태섭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냐 뭐냐 뽕 맞은 사람 저는 이 논란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멋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시각에서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존중하고요. 다만 지금 지역 논란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이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 이런다는 건 금태섭 의원이 저는 이런 생각 지역 주민에 대한 도가 아니다. 금태섭 의원이 저는 모르니까 1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남국에게는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부분을.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볼 때는 저렇게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김남국에게 이제 이 지역을 맡기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보자면. 이제 일부 전지를 한 일부 후퇴는 말 있고요. 만약 금태섭 의원이 저런 결정을 내리면 민주당에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중요한 건 당 지도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추측컨대 금태섭 의원이 배제됐을 경우에 후폭풍도 걱정되고 정봉주 전 의원 등등을 지지하는 친문 지지층의 발언도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언은 이겁니다. 금태섭, 김남국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그러니까 이 같은 지금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당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사실 좀 애매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김용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공간이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정봉주 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단수 공천을 금태섭한테 주고 그리고 정봉주와 크게 들끓는 어떤 말하자면 김남국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정하게 다른 형태로 충분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리가 저는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추가 공모를 결정해놓고 추가 공모는 무슨 뜻입니까? 금태섭한테 그냥 공짜로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태섭을 이길 만한 온 사람 보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럼 뭔 뜻입니까? 대충 이기기는 하게 해주는데 그냥 이기지는 마라. 그런 정도였다면 사실은 차라리 더 솔직하게 단수 공천하면서 정리하고 갔어야 되지 않냐. 예. 실제로 그런 부분 이제 와서 뭐 김남국도 중요하고 금태섭도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금태섭이 중요한 자산이면 단수 공천 시켰어야죠. 예. 안 맞는 왜 얘기죠. 안 맞는다. 지금 저 이해찬 대표의 고민은 김남국 변호사의 아까 좋은 쪽으로 다 지금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김남국이 누구야 방송은 많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안 주면 딴 데라도 줘야 된다 이런 게 된 거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는 어제 라방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전략 공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전략 공천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두 군데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어제는 저는 시골 콩콜대회 얘기를 했지만 전국 노래자랑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선전도 안 나온 사람이 본선에 나가고 상 타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럼 되겠습니까? 송혜 선생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자, 지금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 두 번째 총선 알림표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천 파열음이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건에 대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노를 했습니다. 일단 홍 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관위원들은 뭐 수도권 험지 출마나 이런 일부 공관위원님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오기가 너무 늦었다.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봉사를 해서는 되었지 않느냐.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페북에 입장을 올렸는데 또 서울 출마를 요구해서 두 번 컷오프를 당하면 이번에도 컷오프 당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은 안 나간다. 대신 낙동강 벨트의 험지인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사저가 있는 양산에 나가겠다. 양산을 내보내달라. 그런데 어제 면접을 봤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공관위원들은 양산 나가지 마라. 강북에 나가라. 서울에 나가라. 서울에 출마 안 할 거면 나가지 마시라. 불출마하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홍 전 대표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그냥 불출마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마 홍 전 대표로서는 아마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관위 의견처럼 서울 강북 지역에 간다 그러면 자 실제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선거 국민들이 당신은 창녕 갔다가 양산 갔다가 이게 당신 도대체 뭐냐? 이거 철새도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지 않는다. 세 번까지 옮기면 안 된다. 이거 뭐 그것도 한 철에. 예, 이건 뭐 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새는 한 철에 한 번 옮기지. 한 번 옮기는데 한 철에 세 번이나 옮길 수 없다. 예, 이건 뭐 이런 철새가 다 있냐. 그럼 결국은 만약 간다고 하게 되면 홍 대표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가가지고 돈 쓰고 죽어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예, 돈 쓰고 죽어라. 죽어라. 예, 어차피 살아돌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홍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최소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정말 이런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나는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표로서 내가 하게 되면은 뭐 양산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림 같습니다. 아직은 젊으시거든요. 아직은 젊다. 네. 아직은 젊다. 네. 고승덕 의원님 그때 공천 헌금 폭로하고 나서 그 뒤에 공천에서 불이익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때 참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공천 신청해가지고 제가 여론조사 1등이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된다 했더니 갑자기 전략공천직으로 지정하더니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렸다. 제 공천 신청비도 안 돌려줬어. 30만 원인가. 돈 날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이거 황당한 건데 저로서는
이 전략공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이게 좀 개선이 되고 예.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새로운 물은 물갈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 그 파이프 없이 그냥 와가지고 4년에 한 번씩 무슨 꾸정물을 떠낸다 이 시스템은 예. 앞으로 헌정사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금태섭 의원 일을 보면서 남일 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아마 권순덕 의원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 여쭤봤습니다. 자, 총선 상황 짚어봤고요. 앞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다시 네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중국의 어려움이라고 해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간에 지금 발생한 뉴스 속보를 취합해서 전해드리면서 코로나19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뉴스 속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지금 오전 집계로 어제와 다르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52명이 추가로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하룻밤 지나서 오전 집계로만 52명이 추가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156명이 됐고요. 추가 확진자 52명 중 신천지와 관련된 분들이 39명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아시려 믿습니다. 대구에서 3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38명 추가로 나왔고 경북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은평을 포함해서. 서울시는 오늘부로 모든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었겠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 폐쇄하기로 초강도 규제 카드를 서울시가 꺼내 들은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까지 현재 선언을 했고요. 경남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2명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경남. 그런데 그 2명 중 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광주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고요. 광주 추가 확진자 3명 모두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증평의 군인 1명도 코로나19 확진이 됐고요. 아이고, 야, 확인된 군인 여자친구가 신천지 교인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어이쿠. 그리고 공군의 군수사 소속 중위 1명도 코로나19 확진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 확진자는 계룡대 인근 식당을 수차례 이용했고요. 은평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김포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 김포 부부 확진자는 그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갔었던 대구의 호텔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고, 특히 지금 보면요,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 네. 정무부시장 계셨잖아요. 보시면 새롭게 드러난 50몇 명 중에 30몇 명이 신천지 성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 폐쇄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도 높은 카드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도나 계룡산이나 이런 곳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 교회 핵심 간부들이 모여서 갔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로서 이미 각 전국을 다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도 예외는 아니고 서울 역시 지금 종각, 종로 지역이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각이 뚫히면 탁골공원 주변이 뚫히면 거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고 예. 또 실제로 그 종각이란 동네 자체도 말해 천안부터 충청권부터 지하철로 다 매일매일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이라고 하는 건 너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밀집 지역을 틀어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신천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비밀스러운 포교 방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만났을 때 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를 폐쇄한 것 같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어떻길래 오늘 한 조간신문이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비밀스러운 포교 방식, 감염 확산 우려 증가. 지금 보시면요, 뭐 군인의 여자친구, 뭐 광주 각 지역에서 신천지가 퍼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신발을 벗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단독 건물이 아닌 일부 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형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긴 예배 시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어떤 그런 의식을 한다는 것 등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시 주민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일반 카페에서도 마치 운동선수들이 구호를 외칠 때처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카페나 복음방 등으로 위장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천지 피해자 구제 활동을 펼쳤던 정윤성 목사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 신자 인정을 알리지 않고 카페나 식당 등을 통해 교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 예배당만 폐쇄해서는 방역이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목표 중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가능한 신인 합일이라는 것이 있다. 이 목표를 채우기 전에 아프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서는 아픈 게 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앞서서 바이러스 전문가 김조인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신천지 교리 중에 하나가 아프면 죄다 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도 좀 숨겨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아픈 것보다는 포교가 먼저다라는 것도 있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숙주를 찾고자 하는 바이러스와 만났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근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치료제가 있을 때 약을 먹는다라는 거는 이 증상을 약화시키면서 우리가 면역력을 상대적으로 또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몸의 밸런스가 이를 유지시키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약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숙주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증식을 하면서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증식을, 그러니까 전파를 그만큼 용이하게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더 많은 숙주들을 삼을 수 있는데, 신천지 교리의 특성상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긴다라는 특성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 최적화된 숙주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치료도 안 받고, 그리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숙주는 따로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를 그만큼 용이하게 더 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1차 목표는 14만 4천 명의 신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에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곱하기 1000으로 해갖고 14만 4천 명이 이룰 때까지는 아픈 것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또 신자인 것을 감춰요.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의 목사를 몰아내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카페나 복음방 그런 데도 차단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조금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WHO가 지금 뭐 국가 간의 이동을 뭐 막을 필요까지 없다 하지만 WHO에서 6단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보면 5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6단계가 되면 뭐가 되냐면 팬데믹 현상이 나서 예전 흑사병, 홍콩 독감 이런 수준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과하더라도 심각 단계로 가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출입 금지한 업소까지 나왔습니다. 그 업소의 업주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신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신천지 사실 모르고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구를 벗어나자 해가지고 저는 경남으로 왔는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구시에서 신천지 조사 대상 1,001명 중에 지금 아직도 6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금 뉴스 속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분들 제발 우리 정부에 연락 좀 받아주십시오.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전국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여 명 가운데 증상이 현재 있는 사람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신천지 교인 중에. 그리고 전국에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시에는 3월까지 다중에 모이는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대구시에서도 긴급 정책을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 비상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직 신천지 대구교회 전직 신자도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어깨가 닿을 정도로 경사가 하나 따닥 붙여서 사람 하나 연락 사이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1층에 한 1000명 정도는 예배를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서울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교회의 모든 교회를 폐쇄, 출입 제한하기로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고려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학적이고 유생적이고 공공위생적인 서울시의 조치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를 갖고 종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것 역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할 조치를 강도 높은 조치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확진자로 판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제 연 한 행사가 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매우 감동,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도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했다.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고도 청와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의문이 드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전문가들은 김정인 교수님 포함해서 허베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중국에게 칭찬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머지않아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무색해졌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청와대 장면이 있는데 바로 직접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피곤하신데 오셨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즉석 아내가 우리 공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 웃고 떠든 청와대의 기생충팀 격려 오찬 자리. 물론 대통령께서 기생충팀을 불러서 격려한 게 먼저 예정된 행사이기도 하고 워낙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고승덕 의원님, 네. 대구에서 경북에서 이 신천지 교회에 뚝이 터졌다.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뉴스로 다 알려졌고 대통령도 보고를 받으신 상황에서 지금 한가하게 짜파구리나 먹고 이렇게 웃고 떠들 때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외출도 잘 못하고 또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렇게 통행이 이렇게 좀 적어짐으로 인해서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거지 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만 너무 이렇게
좀 국민들과 위화감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행사를 꼭 지금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생충 사실 그 영화 어떻게 세계적인 경사죠. 우리나라 경사를 떠나서 세계적인 경사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뭐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동을 느낀 건 맞지만 타이밍이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막 터져 나가는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이 타이밍의 문제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 짜파구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기생충 영화 속에서 그 어떤 서민의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좀 구황식품이죠.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이 짜파구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좀 어떤 너무 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그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짜파구리가 돼버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한 명 같은 경우는 14살 남자아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저희 돌직구쇼 나오셔서 더 확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원래는 예전에 돌직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이러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거는 상황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와 한 발짝 앞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정부로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31번 환자가 뭐 동선이 어떻게 됐고 뭐 일정 부분 그건 필요합니다. 감염원이 누구고 이 사람이 슈퍼전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새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보건 인력들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차단을 해야지만 제2의 이런 대구나 경북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공권력을 강하게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 안 되는 신천지 교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동선 파악하고 바이러스의 어떤 숙주 전파 루트를 길목을 끊어야 된다. 지금 이게 가장 급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명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는 거 지금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단을 해야지 지금 상황을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하신 김정희 교수님 앞으로도 모시고 저희 코로나19 관련돼서 좋은 말씀 또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도 앞으로도 저희 돌직구치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라방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와 짜파구리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라방 들어오셔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 라방에서 여러분들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